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난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고요. 이번 주 시간에는 그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난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번 우리 복습을 조금 해볼까요? 지난번에 이제 TV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 거는 병원에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라도 한약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선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게 어떨 때 임신이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아랫배가 찬 분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손발이 차고 그러면 뭐 익모초를 다려서 먹인다든지 또는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한약을 먹여서 보낸다든지. 왜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가서 임신 잘하고 이제 건강한 아기 낳으라고 어머니들은 시집을 보내고도 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검사하고 실험하고 이러지 않아도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면 임신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신 우리 조상들의 이제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정에 기복이 있고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 또 임신 안 된다고 했고, 살이 너무 찐 분들, 또 살이 너무 마른 분들, 또 이제 자궁에 무슨 근종이나 낭종, 유산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걸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임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임신하고 있을 때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임신하고 있을 때. 그렇죠. 아기가 그냥 임신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기를 잘 키워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모성애도 싹트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뭐를 했어요? 아기 잘 기르려고. 그렇죠. 태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태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24시간 다 태교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도 젊은 분들이 태교의 신경은 꽤 쓰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 정해놓고 하고, 그렇죠. 뭔가 특별한 거를 하면서 태교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태교가 왜 중요하냐? 엄마와 태아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상황이 그대로 태아한테 전달이 되는 거고, 또 태아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자극이 조금 가는 것도 태아한테는 훨씬 크게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약해지거나, 그래서 선천적으로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허약하게 타고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요새 보면 아이들이 크면서 이렇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고생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의 싹이 임신 때부터 싹 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요새 태교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음악 듣고 뭐 좋은 동화 읽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음악이나 글이나 이런 게 가르쳐줘요? 그럼 아기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하고 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들을 착각을 하고 계시냐 하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아기도 같이 듣는 걸로 생각을 해요. 또 좋은 동화를 읽으면 아기도 같이 이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겠죠. 예, 이거는요, 다만 엄마가 그 좋은 음악 또 좋은 얘기 이런 거를 읽으면서 엄마의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니까 그게 그쵸, 그대로 아기한테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죠. 서로 감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훨씬 더 태교를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모양도 이쁜 거 먹고, 그러면 자연히 이쁜 거 보면서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니까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되고, 그러면서 24시간을 했으니까 훨씬 더 훌륭한 거죠, 그게. 임신이 되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요새 보면 임신을 하고서도 그냥 손쉽게 편안하게 그냥 자기 편안한 대로 뭐 음식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어떤 아기들이 많냐면 아토피 알러지 굉장히 많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아주 예민한 이런 아기들도 많이 태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신만 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해서 어떻게 잘 길러서 건강한 아기를 낳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전에 30대 중반 되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 인공수정을 3번이나 했는데도 안 되고 시험관도 2번이나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임신을 하는데 이렇게 특히 제가 살이 너무 마른 분들은 그 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생리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자궁에도 피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임신이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분은 몸이 아주 굉장히 마른 분이에요.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차고 그래서 생리도 불규칙하게 하니까 언제 할지 몰라요. 생리를. 그런 분들 계세요. 그죠? 그리고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생리를 한번 하면 거의 이제 몸져 누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무리 그 인공수정, 시험관 이런 거 한다고 그게 성공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살이 너무 마른 분들은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생리를 좋게 해야 돼요. 예. 생리를 언제 할지 모르고 불규칙하게 한다든지 생리양도 너무 적고 생리통도 심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보낼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달 규칙적으로 생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임신을 원하더라도 임신하는 약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뭐 우선 먼저 중요한 게 피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손발이 따뜻해서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도 많이 하고 그런 시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생리 때만 되면은 거의 이제 몸져 눕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는 그 치료 방법이 없지만 한약을 쭉 써서 보혈을 해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손발도 따뜻해지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또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지금쯤이면 이제 시험관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분은 병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한 번 해서 안 되면 다음번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연속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받지만 저한테 올 때에도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오신 거였어요. 사실은 임신을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요거를 치료해서 그 시험관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오셨는데 이 생리가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너무 심하니까 자연 임신은 안 되셨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생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가서 이제 시술을 하고는 좋아지셨어요. 임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착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쭉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임신 중독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발이 붓고 걸음도 걷기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숨도 차고 혈압도 오르고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그 임신 중독증은 병원에서 물론 한의학적으로도 가벼운 증상은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증상이 속하는 거지만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기가 빠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안 되면 제왕절개해서 미리 수술을 시켜야죠. 위험하니까. 예, 잘못하면 이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쭉 병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은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드리냐면 임신에 치료를 할 때는요 아기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몸에 습한 기운이 많이 정체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발이 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잘 돌아가는 이런 치료를 해드리면 몸의 부기가 차츰 빠지면서 기운이 나고 임신 중독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드시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임신을 했는데 한약을 먹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네. 다 그렇게 씩씩하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제 대답은 아닙니다예요. 왜? 우리가요, 이제 한약이라는 거는 항상 임신했을 때는 태아까지 같이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엄마와 태아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임신 중독증이 생기는 거는 아기가 불편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엄마가 임신 중에 불편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기침을 해요. 그러면 자수라고 해요. 예. 또 이제 임신 중에 이렇게 붓잖아요. 임신 중독증. 그러면 자종이라고 해요. 예. 또 임신 중에 뭐 예를 들어 설사를 한다. 그러면 자리라고 해요. 이처럼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많아요.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뭐죠? 아들 자자죠, 다. 요거는 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쨌든 그 임신 중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기가 불편해서 나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기침을 많이 하면 아기도 같이 연동해서 기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을 쓸 때는 태아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는 거죠. 한의학이 이런 점에서 이제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체질에 맞춰서 써드리면 이 증상들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태교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태교를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태교를 잘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음악 듣고 이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항상 건강한 분들은 잘 웃기도 하고 짜증도 안 내고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도 행복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어딘가 불편하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아기는 그렇게 예민한 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선천적으로 약한 기운을 뱃속에서 많이 받으니까 그 아기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주변에 보면요. 선천 허약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키들은 늘씬하게 큰데 속이 벼 있다든지 사시사철 감기 들어서 이렇게 병원을 늘 드나들어야 되거나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고 밥 안 먹고 하여튼 문제가 많거든요. 또 요새는 대두되는 것이 한동안은 이제 아토피 알러지 굉장히 많다가 ADHD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ADHD는 애들이 양의 성향이 너무 많고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안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 주의 산만하고 집중 안 되고 이러는 거를 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치료하다 보면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치료하지 않아야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건데 그걸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신경정신과 약, 강한 약을 먹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도요. 고혈압, 혈압이 조금 높다고 고혈압 먹이면 약 먹이면 고혈압 환자 되는 거예요. 당뇨도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고 당뇨약, 인슐린 이런 거 먹이게 되면 당뇨 환자 되는 거예요.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아 같은 경우에도 미리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손을 써서 막 아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환자로 되는 거죠. 그럼 거의 평생을 뭐 신경과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불편한 것은 다 아기가 불편하니까 엄마한테 이제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은요. 짧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이미 임상에서 다 써본 약들을 이제 검증이 다 된 거죠. 부작용 있는 거는 다 배제를 하고 검증이 된 이런 처방들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양약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무슨 어디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뭘 써요? 염증이 있다 하면 소염제 주잖아요. 항생제 내지는 균이 있으면 뭐 항생제 주고 이제 소염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요거는 여기를 직접 겨냥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의학에서는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딸리고 또 다른 이거를 보완을 해주는 힘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기가 허하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기운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면 염증은 저절로 없어지면서 몸이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경우에도요. 결핵 환자한테 결핵약을 이제 병원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먹이잖아요. 6개월 심지어는 1년씩도 먹이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균은 다 죽일지 몰라도 결핵약은 뭐예요? 여기 이제 균이 있는 걸 결핵균을 죽이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 결핵균을 죽이려면 얼마나 독한 약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한약은요.
보약 써줘요. 예, 녹용도 넣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무슨 결핵 걸렸다 그러는데 보약을 먹이고 녹용을 먹여 이럴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원기가 허해져 있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녹용 쓰는 보약을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균이 저절로 죽어요. 자기가 살 수 없거든요. 어떤 게 더 차원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치료할 때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그 나이가 이제 4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은 이제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셔서 임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강박 비슷한 이런 게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결혼을 하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술 많이 했죠. 인공수정도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시험관도 하고. 요새 보면요, 그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이 일반화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다른 거를 해보고 정 안 될 때 그런 거를 한다. 이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미리부터 그걸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황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전 시간에도 제가 그 배란 유도하고 과배란 시키고 하면은 우울증도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이제 나이도 좀 돼서 결혼을 하신 데다가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마음이 급하다고 그렇게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러면 더 이제 뒤로 후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 분이셨어요. 오셨는데 아주 얼굴도 누렇고 이렇게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마음이 슬퍼 보이죠, 얼굴이. 그러면서 그 시험관을 하느라고 배란 유도하고 이러는 게 그 과정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이나 더 해야 내가 임신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공감하시는 얼굴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 이제 임신하고 출산해 보셨으니까 그 마음이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울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우선 뭐를 해드려야 되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드려야 돼요. 임신 뭐 시험관 시술 뭐 인공수정 이거를 위해서 자궁을 좋게 하는 약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체력을 보충하는 이런 약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야 자궁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긴장을 하고 있고 마음이 슬피면요, 자궁도 안정이 안 돼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분도 이제 우선 그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약을 드시면서 차츰 얼굴이 이제 이렇게 웃음기도 돌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써드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중에 아랫배가 찬 거는 누구나 임신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왜 임신이 안 되냐 하면, 우리 농사를 지을 때 겨울에 농사 지으세요? 아니요. 안 지으시잖아요. 네. 왜 농사를 안 지으세요? 예. 그렇죠. 춥고 땅이 얼었다는 얘기는 씨를 심어봤자 싹이 안 나니까. 싹이 나면 겨울이라도 하겠죠. 근데 겨울에는 싹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랫배가 찬 분들은 아랫배가 겨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수정, 시험관 해서 수정란 심어줘도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랫배를. 그렇죠. 따뜻한 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봄철 되면 이제 지금 막 이제 농촌에서 뭐 바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여성들도 임신을 하려면 아랫배를 따뜻한 봄을 만들어서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떤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튼튼하고 건강한. 그래야 거기서 이제 아주 좋은 새싹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길러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임신에만 관련된 얘기하지 않고 산후조리도 같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산후조리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이 산후에 얻은 병은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산후풍 알았다 그러면 몸만 안 좋으면 그쪽이 아프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도 이제 출산을 잘 하고 하셨는데 몸조리가 제가 치료를 해드리면서 아기 놓고서 이제 바로 몸조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깜빡하셨는지 아기를 놓고 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신 적이 있는데 그쪽이 다시 이제 굉장히 아파지시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면 자기의 그 취약한 곳이
증상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기 보느라고 이제 손목 아프고 팔꿈치, 어깨 다 아프고 아주 도대체 견딜 수가 없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분은 그러고 이제 또 여기 수술, 제왕절개를 하셨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자연분만 힘드니까 제왕절개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 부위가 이제 그 수술 부위가 딱 시큰시큰거리고 아프고 이제 그 상처 부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표현이 지렁이가 한 마리 붙어 있는 것 같다. 켈로이드라고 아시죠? 예, 이제 상처가 잘 아무는 분들이 안 아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도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갖고 보니까 진짜 여기 이렇게 지렁이가 한 마리 붙은 것처럼 살도 이렇게 돼 있고 가렵기도 하고 시큰시큰 아프고 그러니까 아주 아기는 봐야 되고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약을 어떻게 써드렸냐 하면 그 이제 배도 아직 안 들어갔더라고요. 배가 들어가야 자궁이 제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산후에 쓸 수 있는 이제 어혈을 제거하고 또 아기 놀 때 피 많이 쏟으시니까 보혈도 하고 이런 약을 해드렸는데 차츰차츰 좋아져서 뭐까지 좋아지셨느냐? 그 피부도 좋아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피부를 좋게 하는 약을 써드리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보혈을 하고 몸속에 있는 찌꺼기 다 이렇게 해결하도록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기 나면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게 아기만 저기 축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엄마도 100일이 지나야 비로소 몸이 이제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몸조리를 안 해도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잘 했을 때 100일이 지나야 비로소 이런 관절도 다 제자리로 가고 자궁도 제자리 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기를 같이 이제 축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임신했거나 아기를 낳고 나면 뭐 잉어, 또 가물치, 메기, 뭐 호박 이런 거 다려서 드시잖아요. 많이들 이제 궁금하실 텐데 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종, 그러니까 이렇게 부기가 있을 때 붓고 이제 이럴 때 그 쓰는 처방이고 임신부들이 이렇게 푸석푸석 붓거나 또는 이제 유산기가 있을 때도 써요. 그래서 그 잉어를 이제 다려서 먹으면 태를 또 든든하게 이렇게 안태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 등에 이렇게 힘줄이 있고 검은 피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드실 때는 반드시 그거를 제거를 하고 이제 끓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물치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물치도 부종에 쓰는 이제 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음식이에요. 부종에 쓰는 음식이라 그걸 달여서 먹으면 이제 부기가 있는 거를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메기 같은 것도 부종에 쓰는 그런 이제 음식인데 또 소변을 편안하게 빼줘요. 이뇨작용을 하죠. 여러분들 호박이 보약인가요?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산후에 호박 다려 먹으면 기운이 나는 줄 아는데 그건 보약은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기가 있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하면 다 뭐 먹어요? 철분제, 엽산 누구나 먹어요. 물론 철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은 이제 어지럼증이 오거나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또는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근육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요. 지나치면 부작용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과하게 먹으면 몸에 꼭 해로워요. 차라리 모자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이 철분이 과하면 이 철물은요. 박테리아나 균하고 결합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엄마 그 임신부가 철분이 굉장히 많으면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태아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엄마는 태아보다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아기를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저절로 임신을 하면 철분 수치를 조금 낮춘대요. 그런데 그거를 혈액 검사해 갖고 철분이 낮으니까 빈혈이다 하면서 철분제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류가 서서히 진화를 하면서 몸이 좋은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그런 건데 생존 법칙이죠. 이거는 건강하게 살려는 생존 법칙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요새 참 안타까워요. 예, 이것도 한의사 말 안 들어요. 의사
의사 말 듣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저 임신이라든지 또는 임신 중, 산후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임신이 3대에 걸쳐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 그 이제 아기가 약하게 태어나면 이 아기를 기르는 부모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 아기가 커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임신하고 그런다 그러면 건강한 아기 낳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대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건강을 잘 보완을 해서 이제 아기도 건강하게 임신 출산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자연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정 안 될 때는 이제 그런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제 바르게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 제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여기 먼저 하실까요? 예. 일단은 제가 그 한의사 말을 안 들었던 사람 중 한 명이라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유, 예.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첫 번째 출산을 했고 네.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두 번째 출산을 했었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출산을 할 때 이제 아기가 굉장히 좀 컸어요. 네. 그래서 척추가 좀 많이 휘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허리를 필 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 아파서 침을 맞고 약을 좀 먹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가도 병행해서 하고 하니까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네. 배가 더 커진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더 많이 휘었어요, 척추가. 네, 네, 예. 그랬는데 한 100일쯤 돼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그냥 통증 치료 좀 받고 침 좀 네. 맞고 이렇게 하고 한약은 이게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네, 네. 안 먹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요즘에 누워서 아랫배를 만지면 약간 좀 아프고 이제 배가 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예. 살도 지금 거의 첫 애 낳고 나서는 이제 치료를 받고 하니까 좀 많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거의 안 돌아갔거든요. 지금 만삭대 네. 몸 상태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고 네. 지금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예. 지금 허리도 이제 조금 지금 그럼 네. 두 번째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7개월 아, 정도 모유 됐어요. 수유 지금도 하시고요. 네, 네. 아, 그러세요. 훌륭하십니다. 자연분만 하셨어요? 네. 예, 쌍둥이를. 네.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리고 네. 지금 그러면 모유 수유도 하고 있으신데 네.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으셨죠 오늘. 네. 예. 제가 이제 일단 네. 진맥을 해드리고 네. 지금 제일 불편한 건 이제 척추 쪽이 제일 네, 불편하시고 허리랑 이제 아랫배가 좀 약간 아랫배 뻐근한 게 좀 뻐근하시고. 있거든요. 네. 네. 오른손 주세요. 힘 빼시고. 네. 이제 쌍둥이지만 어쨌든 세 명이 제일 좋아요. 예, 이쪽 보세요. 네. 복이 많으시네요.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분 보면요, 척추가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물론 아기가 커서 척추가 삐뚤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원래 아랫배가 굉장히 찬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랫배가 찬 분들은요, 척추가 휘기 쉬워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임신을 하면서 아기도 굉장히 크니까 더 무리가 가서 척추가 더 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척추가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늘 허리가 아프지는 않지만 몸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제 그쪽이 취약한 곳이니까 허리가 같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자연분만을 하셨기 때문에 허리가 덜 손상이 가셨지만 제왕절개 했다 그러면 더 아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시고 지금 이분을 보면요. 아랫배가 많이 차면서 그 배가 안 들어간 거는 지금 7개월 됐으니까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기를 낳고서 바로 이제 출산 후에 약을 드시면요. 자궁에 있는 어혈을 제거하고 복부 율동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배가 쑥쑥 진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래요. 배가 쑥쑥 들어가요 이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체중도 줄어야지 되기는 하지만 이 복부 율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궁이 빨리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이 후굴이 안 돼요. 그래서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좀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그 이제 외모에 이런 살찐 거를 떠나서도요. 몸에 자꾸 살이 찌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책임감은 강하면서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이러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골다공증 오죠. 이런 분들이. 우리가요 뼈가 한정이 돼 있어요. 이
그렇잖아요. 척추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살의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지가 나무로 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데 요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버티는 거 하고 너무 무성하게 하는 거하고는 이러면은 저기 줄기가 탈이 날 수가 있어서 지금 체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운동에서 빠지거나 이럴 수도 없고 모유수를 하기 때문에 드시는 걸 줄일 수도 없죠. 그런데 모유수유는 그래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궁이 잘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산후조리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유수유하는 것도 자궁을 이렇게 수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조금 줄이시고 어쨌든 그 이제 한약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좀 저기 가시는 곳에 가셔서 진찰하시고 몸에 있는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빼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허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허리만 치료해서 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것을 치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자궁 기능을 좋게 해줘도 허리가 안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네. 여름에도 제가 수면 양말 신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네. 발이 차고 막 네. 이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갖고 병원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가니까 가서 물어를 봐요. 혹시 네. 이제 가끔 이렇게 숨이 답답해서 뭘 네. 하시는데 네. 어떠냐 그러면 네. 다른 건 다 혈압하고 상관이 없다고만 말을 해줘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묵고 하거든요. 혈압이 어느 정도 되세요? 수치가? 제가 수치가 190, 180 되는 바람에 어휴, 제가 높으시네. 혈압약을 먹었는데 네, 지금 네. 먹으면서 한 120, 130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6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폐경이 되고서부터 이렇게 드시기 시작을 했네요. 폐경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러세요. 굉장히 늦게까지 하셨네요. 예, 제가 진맥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가슴이 잘 답답하세요? 숨을 좀 몰아쉬는 편입니다. 아, 이분이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가슴에. 그리고 긴장을 잘 하시거든요. 네, 왼손 보시고요. 조금만 내려볼게요. 몸살기 같은 게 잘 있지 않으세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을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감기 몸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원래 이제 처음에는 저혈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생리를 오랫동안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보통 14세 시작해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9세 정도까지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모르는 분들은 늦게까지 하면 노화가 지연되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빠져나가니까 몸이 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약간 이제 화해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이제 좀 조절이 안 되거나 기복이 좀 있거나 스트레스 잘 받거나 좀 이러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나쁜 건 아닌데 자존심도 좀 강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차츰차츰 쌓이다 보면 이제 여기 화가 뭉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꼭 갱년기 증상이라 그래서 폐경이 될 때만 오는 게 아니라요. 폐경이 오기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갱년기부터 시작이 됐냐고 여쭤봤는데 폐경은 작년 정도에 되셨어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몸이 이렇게 이제 조절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혈압이었다가 급격하게 고혈압으로 가고 이런 경우 많아요. 여자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저혈압이었다가 나이 들면서 이제 화가 많이 쌓이고 일로 오르는 성향이 강해지면 고혈압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고혈압이 올 수 있는 체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 중에 혈압 높으신 분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제 체력도 딸리고 이러니까 좀 그리고 피가 좀 부족하기 쉽고 이러니까 저혈압 쪽으로 가 있으셨고 아마 이제 그 혈압이 190, 180 이렇게 되셨을 때는 좀 마음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체력도 딸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은 조절은 잘 되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거나 이러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너무 긴장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면은 또 혈압이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잘 조절이 된다고 안정하시지는 말고 몸을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긴장 아주 잘하고 예민한 분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뭔가 그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것도 좋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고요.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 있고 그래요. 근데 고혈압도 사실은 그 120에 뭐 90이라든지 110에 80이라든지 이거는 젊고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뭐 한 20이라든지 요 정도는 해도 정상 범위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한 140만 대 50 넘은 분이 140 된다고 고혈압이라고 약 먹고 이럴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제 무리를 안 하도록 몸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화가 쌓여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풀어주는 치료를 하거나 이러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기 몸살기가 잘 있으시니까 항상 무리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러시고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네, 저는요. 네. 예, 수술도 한 2번 했고요. 네. 뭐 허리 수술, 어깨 수술도 했고요. 예, 허리는 왜요? 디스크? 네, 디스크, 어깨는요? 협착증. 어깨는 돌기살에서 굴러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인대가 5군데가 다 잘려가지고 네, 네,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몸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어제요, 네. 이 발 있잖아요. 네. 발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쪽 가해가 조금 뭐가 좀 이상하다는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저녁에 되면서부터 반쪽이 왼쪽. 막 아리고 예,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잘 정도로까지 돼가지고 제가 네. 이제 진통제를 하나 먹고 이렇게 아, 잠을 네. 잤거든요. 네, 네. 근데 새벽에 이제 약기운이 조금 떨릴 때쯤 되니까 또 다시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그러나 궁금하셔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맥해 드릴게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16. 네. 네, 왼손 보시고 생각이 아주 많으신 편이고요. 지금도 허리 많이 안 좋아요. 네. 예, 다시 또 재발. 예. 예,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넘어져서 다쳐서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허리 같은데 뭐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이렇게 해서 수술하시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거기에 조금 보완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사실은 시간 지나면 그 위에 또 나빠지거나 밑으로 나빠지거나 이렇게 계속 번지거든요. 이제 그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골다공증 올 수 있는 체질이에요. 예,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자가 좀 강한 편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 좋게 말하면 자아가 강하다. 그게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본인이 힘들어도 해야 될 거는 꼭 해야지 속이 편안하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남이 이렇게 뭐 하지 말라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면 꼭 해야 되거나 이래서 몸을 무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원래는 뼈를 약하게 타고난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 무리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기운을 빼서 쓰다가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뼛속에 있는 진해까지 빼서 쓰니까 제가 이제 그걸 표현을 뼈 빠지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그렇게 이제 뭔가를 자꾸 끊임없이 하시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뼈가 약해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분들은 뼈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게 돼서 협착증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운동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침 치료나 이런 거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또 아주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어제부터 이 왼쪽으로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러다가 좀 괜찮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해지실 수도 있지만 시작이 왼쪽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간 기능이 조금 약하신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간이 나쁘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왼쪽이 아프냐 오른쪽이 아프냐에 따라서도 어디부터 이제 힘이 무리가 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보거든요. 스트레스 잘 받으시니까 간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쭉 이렇게 기능이 좋아지다가 여자분들은 보통 35세까지 몸이 쭉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49세 폐경이 되면 이때부터 급격하게 노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50이 되면요. 왜 폐경이 되냐면 50이 되면 간에 피가 부족해지기 시작을 해요. 간혈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보내면 안 되니까 딱 끊어주는 거예요. 하늘 H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56세시란 얘기는 간이 힘들어지는 게 이제 차츰차츰 심해질 때니까 다리가 아프셔도 오른쪽보다는 왼쪽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분이 콩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분이면 오른쪽부터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간대장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다. 그럼 치료를 할 때 간을 치료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리를 치료할 때 그 처방을 쓸 때에도 간 기능을 북돋아주면서 이쪽을 좋게 하는 이런 처방을 쓰면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요. 이렇게 잘 잡수더라도 때 맞춰서 잡숴야 되거든요. 아침, 점심은 잘 드시고 저녁은 아주 적게 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체가 무리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체중도 조금 조절되실 수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는 그 임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면은 그거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 받는 게 뭐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질 땐 끊어줘야 되고 나올 땐 나와야 되고 생리가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는 것도 병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나온다고 그걸 미리 끊어줄 건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약을 쓰면 적당히 조절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관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신 중이나 또 모유 수유 중에도 그때 쓰는 처방이 따로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때 쓰는 처방이 따로 있고 똑같은 뭐 모유 수유 때 허리가 아프다 이럴 때 쓰는 처방하고 그 옆에 분한테 써드리는 처방은 전혀 다르죠.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하니까 늘 건강 관리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